네, 2025년 1월 기출문제. 자, 세무회계. 자, 6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자체가 출제 오류가 났습니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 이렇게 고쳐주세요.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 오류가 났어요. 질문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지금. 자,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정 바랍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맞죠? 예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부부 역시 개인 단위 과세가 적용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부부에 대한 그 자산소득이 있는데, 그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한다는 과세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부 합산 과세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제 찔렀죠. 재판소에다가.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어쨌든 부부든 누구든 다 개인 단위 과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만 우리 공동사업 합산 과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동사업 합산 과세.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에 보시면은 해설 2번에 그 참고가 되어 있죠. 공동사업 합산 과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허위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규정, 즉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소득분배입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즉 합산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공동사업 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합산과세를 한다. 자,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만 검토 더 할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분류과세라고 하죠. 자, 됐습니다. 다음 62번. 자, 다음은 김삼일 씨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뭘 묻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을 묻느냐? 총수익 금액은 그로스업이 안 된 거고, 금융소득 금액이다 하게 되면 그로스업이 가산된 금액이다. 그러니까 그로스업이 지금 가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풀이는 제가 이론 강의 단기 속성 특강 한 권으로 끝장 강의를 하면서도 열심히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풀이 순서를 반드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판정 대상액을 골라내야 돼요. 자, 판정 대상액은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자, 두 개를 합친 금액이다.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가해인은 국내 예금이자죠. 국내 예금이자 조건부 이자입니다. 조건부 이자 1,000만 원. 자, 1,000만 원 쓰고 여기다가 조건부 이자 조2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 비상장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입니다. 조건부 배당이죠. 조건부 배당 2천만 원 하고 조건부 배당하고, 자, 그로스업 합니까 안 합니까? 그로스업 대상에 해당되죠. 동그라미 쳐라 그랬어요. 자,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행히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징수되지 않았대요. 자,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500만 원. 자, 판정 대상에게 들어가라.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무종. 그로스업 대상 아니죠. 써야 돼요. 자, 외국법인 배당. 그로스업 제외 대상입니다. 자, 요렇게. 자, 판정 대상액 이렇게 먼저 집계를 해라. 3,500. 이게 뭡니까? 3,500.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이에요. 만약에 물음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을 물었는데, 그냥 이걸로 끝이죠? 3,500이 답이에요. 근데 왜 그로스업을 안 더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을 물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3,500. 끝. 하지만 지금 금융소득 금액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업 금액을 가산해야 된다. 자, 그럽니다. 자, 판정 대상액 3,500. 2천만 원 초과하죠? 전부 종합과세 쪽으로 모두 종합과세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 그림을 반드시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려라. 제발 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림을 그려라. 어떤 복잡한 상황이 와도 이 그림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갈라치기. 띵띵띵띵. 자, 여기. 자, 2천만 원. 딱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들어가야죠.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1순위. 밑바닥에 깔린다고 그랬습니다. 1순위. 뭐가 깔립니까? 이자가 먼저 깔리죠? 이자. 지금 얼마입니까? 이자. 조건부 이자 1,000만 원 먼저 밑바닥에 깔리고, 그다음 2순위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 배당소득. 2순위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얼마예요? 아닌 거 여기 있죠? 500만 원. 자, 두 번째로 쌓이고, 자, 여기까지 하니까 1,500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500만 원만 더 쌓이면 돼요. 500만 원만 더 쌓이면 딱 2,000이죠. 자, 나머지가 뭐 남았습니까? 3순위.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소득. 3순위. 여기 위에 이제 오버가 돼버리면 여기 들어가야죠. 3순위.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소득. 자, 500만 원. 자, 그로스업 대상인 거, 요 놈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여기에 가고, 나머지 1,500이 위로 이제 싹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끝났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그로스업을 합니까? 배당소득 가산율을 때려버리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요 2천만 원 초과분이에요. 여기에요. 그로스업. 자,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금융소득 금액을 구하라. 금융소득 금액.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 3,500에다가 플러스 요 금액이죠. 1,500에다가 배당소득 가산율을 때려버린 거. 자, 요게 바로 금융소득 금액이다. 게임 끝. 반드시 이렇게 구해야 된다.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판정 대상액을 반드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고, 반드시 뭐다? 그림 그려라. 그리고 순서대로 쌓아라. 됐죠? 끝. 그 다음 63번 완전 주는 문제입니다. 자, 상가 임대 관련 소득 내역인데,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라 되어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예요. 그런데 임대 보증금이 없대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간주 임대료 없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 뭐만 구하면 됩니까? 임대료만 구하면 돼요. 임대료 총수익 금액. 자, 임대 기간을 보니까 7월 1일부터 해서 차차기 뭐 해가지고 2년 동안입니다. 2년. 그러니까 단기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만 들어가는 거죠. 2년 중에서 6개월치 해당 분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끝.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자, 임대료가 지금 2억 원이죠. 2억 원. 7월 1일에 선불로 수령했습니다. 선불로 수령하던 말들 우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총액이 2천이죠. 2천.
2억이죠. 2억. 2억에다가 그냥 뭐 써보면 2억 곱하기 2년이니까 24개월이죠. 24개월 중에 우리 단기 해당분은 7월 1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게임 끝나는 거죠. 6개월 해주면 5천만 원.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고요. 다만 이제 임대 보증금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제 의미가 있어지죠. 그다음 64번. 자, 단순 암기사항, 즉 근로소득 수입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못 풉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법은 우리 암기가 돼야 될 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양이 뭐 또 암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푼다. 근로소득 수입 시기에 대한 얘기. 자, 우리 해설에 64번 해설에 제가 다 해놨죠. 우리 해설에 그 64번에 그 핵심 이론에 근로소득 수입 시기를 딱 해놨습니다.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에 없다 그럼 못 푸는 거예요. 끝. 못 풉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순 암기 사항을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문제가 신유형 문제예요. 이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로소득 수입 시기에 대한 이 문제죠. 처음 나왔어요. 신유형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핵심 이론 근로소득 수입 시기를 반드시 숙지하시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자, 근로소득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틀린 거죠, 이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실제 대금 수령일을 수입 시기로 한다. 자, 우리 급여의 수입 시기 언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그게 미지급 됐든 뭐든 간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우리 해설의 그 예시에도 그런 말을 해놨지만 근로 제공은 X 1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다음 연도 X 2년에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X 1년에는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급여는 근로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그 급여를 수령한 X 2년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X 1년이 수입 시기가 된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암기 사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 65번. 자, 우리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이만큼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 퍼센트가 있었죠. 60%, 80%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또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역시나 뭐 핵심 이론에 딱 다 담아놨고요. 자, 65번 이 문제는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세무사 기출문제. 자, 기타 소득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고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구분을 보니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뭐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나오고 있습니다. 탁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서 최소한 얼마? 80% 인정되는 것.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요게 이제 80%가 인정이 되고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뭡니까? 최소한 60%예요.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거 신문에 기고한 원고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 원고료죠. 문예 창작소득 최소한 경비 인정액이 60%입니다. 그다음 산업재산권 이양도소득 돼 있는데 또 오타 났죠. 출제 오류 오타 났습니다. 이거 문제를 검토를 안 해서 이래요. 이거. 한 10번 이상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딱 검토하고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업재산권 이양도소득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고쳐주세요. 산업재산권의 양도소득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역시 주택 입주 지체상금 아닌 거는 그냥 다 60%로 말씀드렸죠. 웬만한 거는. 요게 바로 또 60%예요. 자, 그러면 최대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뭐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죠. 이거는 80% 인정액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발생된 게 700. 그다음에 플러스 총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플러스래. 1,000만 원 곱하기 인정액 80%. 둘 중 큰 금액이죠. 최소한 80%만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치면 800만 원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인정액이 800이 되겠네. 800. 플러스. 자, 이번에는 원고료, 문예창작소득. 자, 실제가 300입니다. 300
요것과 60% 인정액이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 500에다가 60% 때리면 5, 6, 30. 둘 중 큰 금액 300 되겠네요. 그 다음 산업재산권, 요것도 60% 인정액이죠.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자, 실제가 150. 그 다음 총수익 금액 300에 60%.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 뭐예요? 3, 6, 18. 180만 원 인정되네요. 자, 따라서 800 플러스 300 플러스 180. 얼마입니까? 1280.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무사 기출문제. 자, 그 다음 66번. 아, 정말 그냥 퍼주는 문제. 근데 이게 자주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소득 금액 자료를 쭉 제시하고서 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에 있는 양도소득 금액하고 라에 있는 퇴직소득 금액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종합소득 금액에.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띄어내야 돼요. 나머지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요 세 개 합쳐주면 6,100만 원 끝.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라. 자주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거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불합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틀릴 정도면은 뭐 합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67번 또 주는 문제. 자, 다음에 세액공제 중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자, 문제와는 별도로, 자, 읊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개인, 법인에게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두 가지다. 첫째, 외국납부 세액공제. 두 번째, 재해 손실 세액공제. 구체적인 계산이나 그 내용 자체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적용 자체는 이렇게 동일한 명칭으로 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따라서 답은 4번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는 문제입니다. 끝. 할 얘기 없어요. 그 다음 68번 자,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자 2번이 틀렸죠? 자,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다 강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운 부분들을 제가 아마 다 긁어드린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강의가 제 강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이론 강의도 그러고 모두 그렇고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 뭐 수험생들이 봐서 수험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강의할 생각이 없어요. 수험생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막히는 부분 어디가 간지러운 부분 이건 왜 그렇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다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장이 근로자 즉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장이 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세부담은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납부만 하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자, 이럴 경우에 적용 자체가 자, 당연히 얘는 이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고 지급하는 자 하는 자 얘는 지급받는 자고 근데 이제 내 소득을 갖다 사장이 원천징수를 하죠. 이 경우에 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이다, 지급하는 사람이 법인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급받는 자예요. 이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 쫙 나눠지죠. 얘가 개인이다, 얘가 법인이다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죠? 법이 달라요. 지급받는 애가 만약에 개인이다 하게 되면 이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얘가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그 원천징수하는 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다 하게 되면 반드시 법인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얘가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항상 우리는 뭐다?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2번.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놈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 끝. 자, 그 다음 69번. 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죠. 이건 뭐 무조건 필수적인 암기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계속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핵심 이론에 완벽하게 과세 대상을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요. 100%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확실하게 숙지가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의 지상권 대상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다음 2번 과점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일명 특정 주식 A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그 다음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들어가죠. 뭐 아파트 당첨권 이런 것들 다 과세 대상입니다. 4번에 전환사채 미열거입니다. 열거돼 있질 않아요. 열거되지 않은 건 소득세법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4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그 다음 70번. 자, 다음 중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4번을 보시면 4번.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자는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세액을 매년 10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만약에 10월이라고 했으면은 말일자가 언제예요? 말일자가 31일이죠. 그럼 문제를 좀 제대로 좀 구성을 하려면 틀린 문구를 만들려고 할 때 10월 30일이 아니라 10월 31일 이래야 되겠죠. 이게 왜 30일로 했을까요? 우리 그 납부 기한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암기사항이죠.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우리 중간예납 그 납부 기한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자,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번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내국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삼일 씨가 근로소득 총수익 금액 1억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대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 맞죠? 연말 정산으로 과세 종결입니다. 그 다음 2번도 한번 검토해볼까요? 자,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정기예금이자 1,50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 김철수 할아버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 맞죠?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입니다. 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확정신고 필요 없다. 다음 71번. 자,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시면 뭐 쉬운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국 과세 원칙, 즉 생산지국 이런 뜻입니다. 원산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죠? 원산지국, 생산지국이 아니라 그 유명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뭐다?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자, 나머지 뭐 기초적인 내용이고. 다음 72번. 자, 부가세 차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상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가산세를 플러스하는 그 절차입니다. 쉬운 문제죠. 자, 그냥 해보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자, 2천만 원인데 면세 공급가액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야겠죠? 자, 매출세액부터 먼저 구하면
매출세액. 자, 총 2,000에서 면세 500 빼야겠죠, 당연히. 빼고 곱하기 10% 때려라 하면은 뭐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그럼 매입세액. 자, 매입가액이 1,000만 원인데 면세 매입 금액이 100만 원이죠. 빼야겠죠. 그 다음에 기타 불공제 매입 금액이 또 있네요. 2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다 빼야겠죠. 싹 다 빼버리면 써보죠. 그냥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면세 100만 원 빼버리고, 그 다음 불공제 200만 원 빼버리고 곱하기 10% 때리죠. 10% 때리면 70만 원 나오네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보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얼마? 합계 납부세액은 계산하시면 81만 원. 끝. 자,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73번. 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참 어지간히도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 과세기간. 과세기간 나왔다 하면 이 문제예요, 그냥. 자, 3번. 우리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 얘기인데, 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문구가 엄청나게 나와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갑니까?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가는 거예요. 신청일. 자, 딴 거 뭐 볼 게 없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 7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자, 이 또한 뭐 어지간히 나오는 문제고. 자, 4번에 기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이라고 하죠. 그 임시사업장은 항상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틀렸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아니에요. 임시사업장은.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요한 직매장이 있었죠? 직매장. 그 다음에 이제 하치장. 하치장은 일명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임시사업장이라는 게 있고, 자, 직매장은 무조건 사업장으로 본다 그랬죠? 얘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이다. 자, 따라서 한마디 더 하면 뭐가 나올까요? 시험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로 뭐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하치장. 죽었다 깨나도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창고. 창고는 사업장이 아니다. 그 다음 임시사업장. 역시 사업장이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4번 틀렸고, 자, 하나만 더 검토할 게 3번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비교를 할 게 있죠. 부동산 매매업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매매업. 쫙 생각나야 돼요. 빨리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 됐습니다. 저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다릅니다. 다음 75번. 자,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자, 1번 보시면, 자,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 1번.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일명 뭐라고 합니까? 직매장 반출, 이렇게 말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먼저 총괄납부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총괄납부 사업자. 자, 둘로 나눠서 다르죠? 얘가. 직매장 반출에 대한 취급이 다릅니다. 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매장 반출을 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간주공급에 걸리죠. 간주공급 사유에 나오잖아요, 우리. 됐죠?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TI 발급 의무가 있어요. TI, 텍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자, 하지만 총괄납부 사업자입니다. 얘가 직매장 반출을 했다 하게 되면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세금계산서, 텍스 인보이스 발급 의무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요 상황에서 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총괄납부 사업자이다. 얘가 직매장 반출을 했다.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착오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얘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입니다. 어쨌든 원칙이 이거고 예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원칙이 뭐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시, 직매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고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고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됐죠? 원칙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이 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고까지 했다. 그러면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예외 규정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발급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확실하게 숙지를 하십시오. 자, 하나만 더 보죠.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었죠? 이거 직매장 반출. 얘 하나 외에는 다른 간주 공급은 다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76번. 자, 제2기 예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이 다른 회사는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검토를 해보면 주 서울 7월 15일에 제빵기계 한 대를 300만 원에 외상 판매를 했습니다. 자, 외상 판매, 일반적인 판매죠. 공급 시기 언제예요? 인도일입니다. 인도일인 7월 15일이에요. 인도일 7월 15일에 전액 300만 원을 다 인식해야겠죠? 과표 300. 끝. 그 다음 2번. 7월 1일에 제빵기계 한 대를 300만 원에 할부 판매하고 대금은 당월부터 30개월에 걸쳐 매월 10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공급 시기 언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2기 예정 신고죠? 7, 8, 9월. 3개월치 얼마입니까? 각 10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7, 8, 9월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 다음 주 대구 8월 1일에 제빵기계 한 대를 300만 원에 할부 판매하고 대금은 당월부터 5개월에 걸쳐 매월 60만 원씩 받기로 했다. 5개월. 단기 할부입니다. 공급시기 언제야? 공급시기는 인도일인 8월 1일. 전 총액을 다 인식해버려야 됩니다. 인도일에. 자, 과세표준은 총액인 300만 원. 그 다음 4번 주 광주 9월 7일에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였다.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시가는 300만 원이었으며 이는 10월 3일에 200만 원에 처분되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시기 언제입니까? 폐업일이에요. 폐업일이 언제입니까? 9월 7일입니다. 자, 따라서 시가죠. 폐업 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하기 때문에 시가 300만 원이 과표가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3번, 4번은 과표가 300. 2번은 과표가 30만 원이죠. 이게 답이 2번이다. 자,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자주 나오죠, 또 이게. 그 다음 77번. 자, 가계부 내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행처럼 또 자주 나옵니다. 자, 지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서 부가가치세 그거만 싹 빼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국민주택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임대, 면세 제끼고 우리 지금 과세를 찾아야 돼요. 전쟁기념관 입장권입니다. 전쟁기념관 열거되어 있습니다. 면세로 면세 제끼고 비교할 거는 뭡니까? 영화관은 뭐예요? 입장, 영화관 과세. 그 다음 배추, 미가공 식료품 면세입니다. 제끼고 다 제끼네 지금. 그 다음 김포에서 제주로 간 비행기 표 돼 있죠? 항공기 과세 드디어 나왔네요. 과세, 항공기 과세. 자, 부가세 포함 금액이 33만 원인데 여기에 부가세만 뽑아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110분의 11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만 원이 쏙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 피부과 레이저 시술, 그 다음에 하나 비교할 거. 항공기는 과세인데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뭡니까? 면세. 그 다음 피부과 레이저 시술 돼 있죠? 우리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 시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과세. 이거 들어가겠네요. 11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자, 부가세 합계 얼마? 4만 원. 게임 오버. 자, 유행처럼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8번. 자,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78번 핵심 이론에 폭발을 시켜놨습니다. 이거 숙지 안 돼 있으면 계산 못해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78번 돼 있죠? 간단하잖아요 지금. 그죠? 감가상각자산, 비상각자산, 직매장 만출 분류해가지고 산식이 암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면 부가가치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제조업자 김삼일 씨는 폐업을 했는데, 폐지를 했는데, 사업을 폐지했는데 폐업 시 잔존재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얼마냐 계산해봐라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제품이 나오고 있죠. 제품은 비상각자산입니다. 비상각자산은 시가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3천만 원. 있죠? 시가 3천. 그게 이제 직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토지, 면세입니다. 제끼세요. 그 다음 건물, 감가상각자산이죠. 요거, 건물. 우리 체감률이 얼마입니까? 5%죠? 끝났어요. 자, 취득원가 3천에다가 곱하기 1-5%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수. 취득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간주 공급 과세 기간 개시일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거 머리로 하다가는 실수가 나요. 이렇게 해봐야 돼. 몇 개인지. 이렇게 저도 해봤더니 13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3억 원, 취득가액 3억 원 곱하기 1-5% 곱하기 13 해지면은 1억 500만 원 나옵니다. 자, 두 개 합치면 1억 3,5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의 이 문제. 그 다음 79번. 자, 세금계산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 유명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무조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계약서 이거예요. 끝. 세금계산서는
쌍방을, 계약서라는 건 쌍방을 갖다가, 야, 너 이렇게 있냐? 왔냐? 그래, 알았어. 너 도장 찍어. 나도 찍을 테니까. 땅땅. 이건 뭡니까? 쌍방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 그래서 쌍방을 이렇게 구속시키는 성격을 갖는 어떤 이 계약서의 기능이 없다라는 이 말이 심지어는 회계사 시험에서까지 나옵니다, 이게. 자, 제화 및 용역의 공급 계약서 기능은 없습니다. 자, 3번 틀렸어요. 그래서 1번에 뭐 청구서나 영수증, 또 세금 영수증, 뭐 거래 증빙 자료, 어떤 뭐 기장의 기초 자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 맞는 말인데 꼭 이게 끼어 들어가요. 계약서라는 게. 계약서 기능은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 80번. 자, 부가세 확정 신고를 위한 자료에서 기억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해가지고 뭐 내용 자체는 가의 뭐 국내 판매분,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뭐 직수출분 뭐 쭉쭉 나오고 있죠. 기억에 들어갈 거 보니까 영세율 뭡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에요. 자, 이게 어떤 시험을 불문하고 이 문제가 계속 세무사, 회계사 뭐 어떤 시험이든 다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는 자료가 이렇게 지금 문제도 좀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덩치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초짜리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덩치가 커지냐면 지금 부가세 신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은 조금 짤막한데 이게 막 끼어 들어가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딱 볼 때는 확 하고 겁을 먹어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근데 해보면 이거는 10초짜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에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우리 수업용으로는 한 가지, 좀 깊게 들어가면 두 가지. 써보겠습니다. 빨갛게 써야지. 빨갛게. TI 발급. 빨갛게 써야지. 국내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이놈하고 뭐 이걸로 그냥 끝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이라고 있어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요게 또 국내 거래입니다. 임가공 용역.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라. 이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10초짜리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자료의 가나다 중에서 우리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나에 있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이돼 있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이게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3천만 원 1번이에요. 딱 찍고 끝내는 거예요. 10초짜리 문제입니다. 등치가 아무리 커져도 문제가 이래요. 이 꼬라지에 항상.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은 세무회계 80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